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집인 흰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는 이유로 노벨 문학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작가이지요. 오늘은 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해 봅니다.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보, 베네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의. 한 단어씩 적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는,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줄 것 같다고 느꼈다.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꺼즈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는 일엔. 활로 철연을 켜면 슬프거나 기이하거나 새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거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 시작을 미루었다. 8월부터는 이 낯선 나라의 수도로 잠시 옮겨와 새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 추워지기 시작한 밤,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 때문에 물 한 컵을 데워 알약들을 삼키다가 깨달았다. 어딘가로 숨는다는 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다. 14살 무렵 시작된 편두통은 예고 없이 위경련과 함께 찾아와 일상을 정지시킨다. 해오던 일을 모두 멈추고 통증을 견디는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시간은 면도날을 뭉쳐 만든 구슬들 같다. 손끝이 스치면 피가 흐를 것 같다. 숨을 들이쉬며 한순간씩 더 살아내고 싶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까지도 그 감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숨죽여 서서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위태로움을 나는 느낀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쓰지 않는 책 속으로 무모하게 걸어 들어간다. 강보, 눈처럼 하얀 강보에 갓 태어난 아기가 꼭꼭 쌓여 있다. 자궁은 어떤 장소보다 비좁고 따뜻한 곳이었을 테니 갑자기 한계 없이 넓어진 공간에 소스라칠까봐 간호사가 힘주어 몸을 감싸준 것이다. 이제 처음 허파로 숨쉬기 시작한 사람,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방금 무엇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 갓 태어난 새와 강아지보다 무력한 어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어린 짐승. 피를 너무 흘려 창백해진 여자가
그 아이의 울고 있는 얼굴을 본다. 당황하며 강보죄로 아기를 받아 안는다. 그 울음을 멎게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방금 겪은 사람, 아기가 별안간 울음을 멈춘다. 어떤 냄새 때문일 것이다. 또는 둘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 보지 못하는 아기의 검은 눈이 여자의 얼굴 쪽을,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한다.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채 아직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피냄새가 떠도는 침묵 속에서 하얀 강보를 몸과 몸 사이에 두고 벤의 옷.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출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또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서 살았다. 산딸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의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막 서리가 내린 초겨울이었다. 23살의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반지꼬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 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혼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이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대풀이에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기의 눈꺼풀이 1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긋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모로 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달떡. 지난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던 중이었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이 이 죽음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랐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달떡같이 희다는 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7살 무렵 송편을 빚으며 문득 알았었다. 새하얀 쌀 반죽을 반죽해 제각각 반달 모양으로 빚어놓은 아직 찌지 않은 달떡들이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곱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얼기설기 솔잎들을 매달고 접시에 담겨 나온 달떡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고소한 참기름에 반들거리는 찜솥의 열과 김으로 색깔의 질감이 변형된 그것들은 물론 맛은 있었지만 눈부시게 곱던 쌀 반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말한 달떡은 찌기 전에 달떡인 거야. 그 순간 생각했었다.
그렇게 깨끗한 얼굴이었었던 거야. 그러자 쇠에 눌린 것 같이 명치가 답답해졌다. 지난 봄 그 녹음실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때 기르던 개 이야기를 했다. 내가 6살이 되던 겨울 죽은 백구는 진돗개의 피가 절반 섞여 유난히 영리한 개였다고 했다. 다정하게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만 살아있었던 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없다. 선명한 건 오직 죽었던 날의 아침 기억뿐이다. 하얀 털, 까만 눈, 아직 축축한 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을 뻗어 개의 목과 등을 쓰다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젖. 23살 난 여자가 혼자 방에 누워있다. 첫 서리가 녹지 않은 토요일 아침. 26살 난 남편은 어제 태어났던 아기를 묻으러 삽을 들고 뒷산으로 갔다. 붓기 때문에 여자의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몸 구석구석의 관절이 부어오른 손가락들 마디들이 아리다. 한순간 처음으로 여자의 가슴이 화해진다. 여자가 몸을 일으켜 앉아 서툴게 젖을 짜본다. 처음에는 묽고 노르스름한 젖이 그 다음부터 하얀 젖이 흘러나온다. 그녀, 그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악착같이 숨을 쉬며 입술을 움직거려 젖을 빨았다고 생각한다. 젖을 떼고 쌀죽과 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한 여자가 된 뒤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매번 그녀를 비껴갔다고, 또는 그녀가 매번 죽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족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그리하여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한다. 이상하리만큼 친숙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닮은 도시로. 초. 그런 그녀가 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는다. 내 거리에 세워진 붉은 벽돌 벽의 일부를 본다. 폭격으로 부서진 옛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이 시민들을 총살했던 벽을 떼어다가 1미터쯤 앞에 옮겨 세운 것이다. 그 사실을 새겨놓은 낮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 꽃 앞에 꽃 항아리가 놓이고 여러 개의 흰 초가 밝혀져 있다. 새벽만큼 짙지 않지만 아직 반투명한 트레이싱 같은 안개가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갑자기 안개를 걷어내면 복원된 새 건물들 대신 70년 전의 폐허가 소스라치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그녀의 지척에 모여있던 유령들이 자신들이 살해되었던 벽을 향해 우뚝우뚝 몸을 세우고 눈을 이글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스라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흘러내리는 촛농은 희고 뜨겁다. 흰 심지의 불꽃에 자신의 몸을 서서히 밀어넣으며 초들이 낮아진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그녀가 태어난 날은 눈이 아니라 첫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아버지도 딸의 이름에 설자를 넣어주었다. 자라면서 그녀는 남들보다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자신의 이름에 들어있는 차가움 때문이 아닐까 원망하기도 했다. 서리가 내린 흙을 밟을 때 반쯤 얼어있는 땅의 감촉이 운동화 바닥을 통과해 발바닥에 느껴지는 순간을 그녀는 좋아한다. 아무도 밟지 않는 첫 서리는 고운 소금 같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태양의 빛은 조금 더 창백해진다. 사람들의 입에서 흰 입금이 흘러나온다.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며 차츰 가벼워진다. 돌이나 건물 같은 단단한 사물들은 미묘하게 더 무거워 보인다. 외투를 꺼내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뒷모습에 무엇인가 견디기 시작한 사람들의 묵묵한 예감이 배어있다. 눈, 한방눈이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으면 유난히 큰 눈의 결정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정육각형의 그 신비한 형상이 조금씩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1, 2초.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짧은 시간에 대해 그녀는 생각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바라본다. 버스에서라면 얼굴을 들고 한동안 차창 밖을 응시한다. 어떤 소리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이 성근 눈이 흩어질 때 이윽고 수천 수만의 눈송이들이 침묵하며 거리를 지워갈 때 더 이상 그걸 지켜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만년설. 언젠가 만년설이 보이는 방에서 살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한 적이 있다. 창 가까이 서 있는 나무들이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몸을 바꾸는 동안 먼 산 위엔 언제나 얼음이 얼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열 감기에 걸린 그녀의 이마를 번갈아 짚어보던 어른들의 차가운 손처럼 1980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흑백 영화 한 편을 그녀는 보았다. 주인공 남자는 7살에 아버지를 잃고 조용한 성품의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29살의 젊은 아버지는 동료들과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조난당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성년이 되어 어머니를 떠난 그는 결벽적일 만큼 윤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선택의 순간마다 어째서인지 히말라야의 설산에 눈이 내리는 압도적인 풍경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그는 누구도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결과 끊임없이 고초를 겪는다. 부패가 만연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나중에는 린치까지 당한다. 결국 모함에 빠져 직장에서 쫓겨난 뒤 혼자 돌아온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득한 설산의 계곡과 봉우리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다. 그가 갈 수 없는 곳, 얼어붙은 아버지의 몸이 숨겨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얼음의 땅. 소금. 어느 날 그녀는 굵은 소금 한 줌을 곰곰이 들여다봤다. 희끗한 그늘이 진 굴곡진 입자들이 서늘하게 아름다웠다. 무엇인가를 썩지 못하게 하는 힘, 소독하고 낫게 하는 힘이 그 물질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그 전에 그녀는 상처난 손으로 소금을 집어본 적이 있었다. 음식을 만들다 시간에 쫓겨 손끝을 벤 것이 첫 실수였다면 그 상처를 쳐매지 않고 소금을 집은 건 더 나쁜 두 번째 실수였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어떤 감각인지 그때 배웠다. 소금으로 언덕을 만든 뒤 관람객들에게도 거기 맨발을 얹도록 하는 설치 작품의 사진을 그녀는 얼마 뒤 보았다. 준비된 의자에 걸터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은 뒤
소금 언덕에 두 발을 얹고서 원하는 만큼 앉아있도록 한 공간이었다. 사진 속 전시실은 어두웠고 빛이 떨어지는 곳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소금 언덕의 꼭대기뿐이었다. 그늘이 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관람객의 의자에 앉아 그 언덕의 비탈에 두 맨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흰 소금산과 여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기이하게 아프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려면 상처가 없는 발이어야겠지. 사진을 들여다보다 그녀는 생각했다. 곱게 아문 두 발이라야 거기 얹을 수 있다. 그 소금산에 아무리 희게 빛나도 그늘이 서늘한. 모든 흰. 당신의 눈으로 흰 배추 속 가장 깊고 환한 곳, 가장 귀하게 숨겨진 어린 잎사귀를 볼 것이다. 낮에 뜬 반달의 서늘함을 볼 것이다. 언젠가 빙하를 볼 것이다. 각진 굴곡마다 푸르스름한 그늘이 진 거대한 얼음을 생명이었던 적이 없어 더 신성한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올려다볼 것이다. 자작나무 숲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볼 것이다. 겨울해가 뜨는 창의 정적 속에서 볼 것이다. 비스듬히 천장에 비춰진 광선을 따라 흔들리는 빛나는 먼지 분말들 속에서 볼 것이다. 그 흰,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해설 권희철 문학평론가. 흰에 이르러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끝까지 전개될 것일까? 다소 관념적으로 성급하게 해소된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한강의 다음 작업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제기하는가를 확인한 뒤에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다만 한강의 다음 작업이 어쩌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시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관념적인 영역으로 심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덧붙이고 싶다. 단지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한강의 소설 이곳저곳에서 돌출하며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저 근본적인 차원, 흰, 존재라는 문제가 곧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한번 하이데거를 참고하기로 한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다. 흰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과잉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적대적으로 차갑게 인간의 현존의 문장들을 여백 속에 빠뜨리고 지우고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현존이 다시 비롯된다. 그것이 궁극의 가능성이다. 인간은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현존을 가지고 이 궁극적 가능성과 충돌한다. 무규정적이라기보다 초규정적으로 충만한 궁극적 가능성은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언젠가 그곳을 향해 가는 그의 본래적 미래, 앞선 거기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시간은 그저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가듯 미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궁극의 가능성인 앞선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려 할 때 그 앞선 거기가 그의 일상과 부딪히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일상을 다르게 보게 하며 그것에 의의 제기하게 하며 그로부터 스스로를 이탈하게 하는 한에서만 시간은 흐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이 그 자신의 궁극의 가능성을 향해 앞서 달려나가는 데 있다면 인간은 곧 시간이다. 앞서 달려가면서 현 존재는 그의 장래로 존재하며 나아가 현 존재는 이 장래적 존재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로 되돌아간다. 그의 궁극적 존재 가능성에서 파악된 현 존재는 시간 그 자체이다. 현 존재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현 존재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차원, 즉 힘을 사유하는 것은 시간을 사유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힘의 공간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런데 그것의 궁극의 가능성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번의 시간 문제가 개입한다. 작가 자신이 이 점을 예감하며 말하고 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가?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돕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뒤집어서 말해야 하리라.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